우린 모두 고아였어요. 부모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조차 없었던 아이들인데 단이 우리를 거두어줬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군인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우린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한동안은요. 11살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112명이 11명이 될 때까지 버텼는데 우리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단이 우릴 키운 게 아니라 쓰려고 가둬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린 소총을 들고 남쪽으로 뛰었어요. 조명탄이 터지고 뒤에선 북한군이 쫓아오고 발밑엔 지뢰밭이었는데 11명 전원이 살아남았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왜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민서인데 저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군대에선 12번이라고 불렸거든요. 이름 대신 번호, 그게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처음 끌려온 건 11살 때였는데 끌려왔다는 말이 맞아요.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정치범 수용소에 가족을 빼앗긴 아이들,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을 국가가 거두어 준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할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트럭에 실렸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때 우린 112명이었는데 전부 여자아이들이었어요. 나이는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아무도 우릴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국가는 그걸 알고 우릴 데려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12살짜리 아이한테 완전 군장을 매기고 산을 뛰어오르게 했는데 먹는 건 늘 부족했고 겨울엔 난방도 없었어요. 아픈 아이가 나와도 병원은 없었는데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1명, 2명이었다가 나중엔 셀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냥 어느 날 점호에 나오지 않으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 부대의 규칙이었어요. 몇 년이 지났을 때 우린 23이 됐는데 112명에서 23으로 줄어드는 동안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알면서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내가 다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서 23이 11명이 됐어요. 지금 남은 게 우리예요. 112명 중에 11명. 어느 날 새벽 1시 호루라기가 울렸어요. 기습 점호였는데 자다 말고 뛰쳐나와 줄을 섰더니 지휘관이 천천히 열을 걷다가 14번, 그러니까 진호기 앞에서 딱 멈췄어요. 우리 중 가장 조용한 애였는데 말수가 없고 시키는 건 뭐든 했고 밥도 늘 꼴찌로 먹으면서 누가 힘들어 보이면 자기 몫을 슬쩍 밀어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지휘관이 말했어요. 14번, 네가 아까 나를 똑바로 쳐다봤지. 진호기가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을 맞았어요. 한 번이 아니었는데 진호기가 비틀거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린 줄 선 채로 그걸 봐야 했는데 고개를 돌리면 안 됐고 눈을 감으면 안 됐어요. 봐야 했어요. 그게 규칙이었어요. 진호기는 끝까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버텼는데 막사로 돌아와서 손을 잡아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는 게 잘못이었어요. 사람 눈을 쳐다보는 것, 그게 이 부대에선 죄였어요. 그날 이후로 당연하게 봐왔던 것들이 하나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우린 여기 모여 있는 건지, 왜 하필 고아들만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건지, 나라가 우리한테서 뭘 원하는 건지. 그 의문이 한번 생기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물어볼 수도 없었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답을 모른 채로 총을 들고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호기 사건 이후로 부대 안 공기가 달라졌는데 다들 말을 아끼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더 가까워진 건 그 이후였어요. 생각해보면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가 전부였어요. 가족도 없고 고향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우리한테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였거든요. 11살부터 같이 뛰고 같이 굶고 같이 얼었는데 112명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같이 지켜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동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됐어요. 동료가 맞으면 내 뺨이 아팠고 동료가 쓰러지면 내 다리가 풀렸어요. 가족이 뭔지 배운 적 없는 우리가 가족보다 더한 사이가 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미경이는 특별했어요. 사격 점수가 늘 상위권이었고
구보도 제일 앞에 서는 성실하고 야무진 애였는데 그게 미경이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돼가던 그 과정에서 미경이는 늘 중심에 있었거든요. 밤에 누가 울면 제일 먼저 알아채서 말없이 옆에 앉아 그냥 같이 있어줬는데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게 미경이 방식이었고 우리한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훈련 나가려는데 검은 차 한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이부 차였어요. 여러분, 보이부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국가 비밀경찰 같은 거예요. 그 차가 서는 순간 부대 전체가 굳어버렸는데 보이부 요원 2명이 내려서 지휘관과 짧게 얘기를 나누더니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쪽을 돌아봤어요. 시선이 열을 훑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16번, 나와. 미경이었어요. 미경이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그래도 걸어나갔어요. 보이부 요원이 미경이 팔을 잡더니 차 쪽으로 데려갔는데 미경이가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릴 봤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차 문이 닫혔고 차가 떠났어요. 지휘관이 우리를 향해 말했어요. 없는 사람으로 알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훈련 내내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미경이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밤에 누가 울면 제일 먼저 알아채던 미경이가, 말없이 옆에 앉아주던 미경이가 그냥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소등 후에 순이가 제 손을 찾아 꼭 쥐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생각했어요. 미경이한테 일어난 일이 다음엔 순이한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영란이한테, 정옥이한테, 나한테. 그때까지 저는 나라가 옳다고 믿었어요. 나라가 우릴 거두어줬으니까요. 힘들어도 그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믿음에 금이 갔어요. 그 의심이 한번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이란 게 한번 생기면 멈추질 않더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구보를 뛰다가도, 총을 닦다가도 자꾸 머릿속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왜 우린 여기 있는 건가? 나라가 우리한테서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매일 쌓여갔어요. 미경이가 사라지고 나서 훈련 강도가 오히려 더 올라갔는데 겨울 새벽 4시 기상에 완전 군장 950km였어요. 손발이 얼어도 멈추는 건 허락되지 않았고 밥은 하루 2끼로 줄었는데 훈련량은 그대로였어요. 몸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도록 강요받는 느낌이었는데 그즈음 영란이가 구보 중에 쓰러졌어요. 저체온의 탈진이었거든요.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갔는데 지휘관이 제 앞을 막았어요. 대열 이탈 금지. 딱 6글자였어요. 지휘관이 영란이 쪽을 향해 말했어요. 일어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영란이는 혼자 일어났는데 무릎이 흙푸성이었어요. 저는 멈췄어요. 영란이는 땅에 누운 채로 가쁜 숨을 쉬고 있었는데 다른 대원들도 달려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영란이를 봤어요. 비틀거리면서도 대열에 다시 섰고 우린 그 옆을 지나쳐 달렸어요. 저는 달리면서 이를 악물었는데 쓰러진 동료 하나 부축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린 서로가 전부인데 그 전부를 지키는 것조차 금지된 거였어요. 그날 밤 소등 후에 저는 담요 속에서 몰래 영란한테 식량 절반을 건넸는데 영란이 고맙다는 말 대신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차갑고 얇은 손이었는데 그 손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며칠 뒤 순이가 저한테 낮게 속삭였어요. 민서야, 조심해. 지휘관이 누가 불만 품은 사람 있으면 보고하라고 했대. 밀고였는데 우리 안에 밀고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11명 중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11살부터 같이 뛰고 굶고 얼었던 사이인데, 사선을 같이 넘어온 사이인데 그중 누군가가 나를 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대가 우릴 어디까지 만들어 놓은 건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나라가 우릴 거두어줬다고 했는데 거두어준 게 아니었어요. 우린 키워진 게 아니라 쓰이고 있었는데 총을 들게 하려고 시키는 대로 하게 하려고 언제든 없앨 수 있게. 대결 2명이 11명이 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 부대의 방식이었어요.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지휘관한테 잘 보이면 될까? 아니었어요. 미경이는 누구보다 성실했거든요. 아프지 않으면 될까? 아니었어요. 영란이는 쓰러질 때까지 버텼거든요.
이 부대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없었는데 그 결론에 닿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론이 하나 남았어요. 나가는 것, 이 부대 밖으로, 이 나라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결론은 났는데 혼자는 안 됐어요. 혼자 도망친다는 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잡히면 끝이었거든요. 누군가 쓰러지면 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혼자 남겨두고 가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11살부터 같이 버텨온 사람들인데요. 제일 먼저 순이한테 말했어요. 화장실 가는 척 따라 나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소리에 목소리를 묻으면서요. 순이야, 우리 나가야 할 것 같아. 순이가 한동안 저를 봤는데 눈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작게 물었어요. 어디로?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북쪽은 더 깊은 북한이고 동쪽 서쪽은 바다인데 군사훈련 때 배운 지도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남쪽에 경계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적이라고 배운 나라였어요. 어떤 곳인지는 몰랐어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거기가 이 나라 밖이었어요. 남쪽으로. 순이가 잠깐 멍하게 저를 봤는데 적국이잖아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순이도 알고 있었겠죠. 여기보다 나쁠 수는 없다는 걸. 순이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가 내 편이 된 순간부터 숨통이 조금 트였는데 둘이서 하루에 한 명씩 가장 믿을 수 있는 순서대로 말을 꺼냈어요. 자리를 피해 비엔말로 들킬까봐 심장을 졸이면서요. 다들 처음엔 겁을 냈어요. 잡히면 총살이야. 적국으로 가자고? 거기가 우리 적이잖아. 어떤 애는 울었고 어떤 애는 화를 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설득이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백열도 명이 왜 11명이 됐는지, 적국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여기보다 나쁠 수는 없다고. 한 달이 걸렸어요. 그렇게 10명이 됐는데 딱 1명이 남았어요. 저목이었어요. 저목이인 우리 중에 제일 어렸는데 10살에 왔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기억이 없다고? 그래서 이 부대가 정옥이한테는 세상의 전부였는데 여기 말고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여기를 떠나자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옥한테 말을 꺼냈을 때 정옥이 표정이 굳더니 한참 저를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지휘관한테 달려가는 건 아닐까? 발이 안 움직였어요. 정옥이가 문 앞까지 걸어가더니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와서 앉았는데 아무 말 없이 낮게 말했어요. 나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 저는 정옥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다 그래. 갈 데가 없어서 같이 가는 거야. 정옥이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11명이 됐어요. 그날부터 진짜 계획을 짰는데 군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게 있었어요. 순찰 교대 시간, 감시초소 위치, 철책 구조. 훈련받은 게 오히려 무기가 됐어요. 달이 없는 밤 순찰 교대 틈새 20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날짜도 정했어요. 그런데 디데이 전날 밤이었어요. 소등 후 2시간, 다들 자는 척 누워서 내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루라기가 울렸어요. 기습 점호였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휘관이 막사 안을 천천히 걸었는데 눈이 날카로웠어요. 요즘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11명이 전부 굳었는데 숨소리도 없었어요. 지휘관이 한 명 한 명 얼굴을 받고 제 차례가 됐을 때 눈이 마주쳤어요. 들킨 건 아닐까, 정옥이가 말한 건 아닐까. 그 몇 초가 평생 같았는데 지휘관이 눈을 떼고 지나갔어요. 점호가 끝났어요. 아무도 숨을 내쉬지 않았어요. 소등이 됐는데 어둠 속에서 순이가 제 손을 찾아 꼭 쥐었어요. 내일이야?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어느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새벽 2시였는데 달이 없는 밤을 골랐거든요. 소등 후 2시간 11명이 전부 자는 척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잠들지 않았어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고 신호는 제가 보내기로 했는데 손가락 2번 두드리면 일어나는 거였어요. 2시 정각이 됐을 때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담요 속에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렸어요. 어둠 속에서 하나씩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는데 소총은 등에 권총은 허리에 훈련받은 대로 장비를 챙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모른 척했어요. 막사 문을 열 때가 제일 무서웠는데 경첩 소리가 날까 봐서였어요.
방손으로 문을 잡고 숨을 참으면서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열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찬 공기가 얼굴을 쳤고 별도 없이 그냥 깜깜했어요. 11명이 차례로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정욱이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숲 입구까지 200m였는데 평소엔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을 누르듯 걸었는데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소리를 내면 끝이었어요. 11명이 일렬로 움직이면서 앞사람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밟았어요. 숨입고 직전이었는데 앞에서 담뱃불이 보였어요. 순찰병이었는데 예정에 없던 위치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어 신호를 보냈고 전부 멈췄어요.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박다시피 했어요. 발소리가 들렸는데 가까워졌어요. 멈췄어요. 담배 냄새가 났는데 코앞이었어요. 숨을 참았어요. 그 사람이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방향을 틀었는데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30초쯤 지나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10명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다시 걸었어요. 숲을 지나니 철책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막상 눈앞에 보이니까 다리가 풀렸어요. 저 철책 너머가 적국이었는데 평생 처부숴야 한다고 배운 나라였어요.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걷고 있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순이가 옆으로 바짝 붙어 걸었는데 말은 없었어요. 그냥 어깨가 닿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어요. 우리 11명이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적국이든 뭐든 같이 간다는 게. 철책까지 50m였는데 이제 순찰 교대 틈새 20분 안에 전부 넘어야 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10명의 얼굴이 보였어요. 겁먹은 눈이었는데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펑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면서 동시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철책 일대가 대낮처럼 환해지더니 여기저기서 불빛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우릴 찾는 거였어요. 불빛이 왼쪽을 훑었어요. 오른쪽을 훑었어요. 우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어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불빛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돌아오더니 멈췄어요. 우리 위에서요. 불빛이 우리 위에서 멈추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뛰어! 제가 먼저 소리쳤어요. 11명이 동시에 몸을 일으켜 달렸는데 조명탄 불빛 아래 우리 그림자가 땅에 길게 늘어졌어요. 뒤에서 군화 소리가 쏟아졌어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추격지였어요. 사이렌 소리에 뛰쳐나온 거였어요. 철책까지 50m, 30m. 뒤에서 총선이 울렸어요. 한 발, 두 발. 공중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는데 경고 다음엔 뭐가 오는지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군인이었으니까요. 더 빨리 뛰었어요. 다리가 타는 것 같았는데 숨이 목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철책에 닿았어요. 맨손으로 철사를 잡으니 손바닥이 찢어졌는데 느낄 틈이 없었어요. 올랐어요. 넘었어요. 남쪽 땅에 발을 디뎠어요. 빨리 목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남쪽에서도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이렌 소리를 들은 한국군이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나, 둘, 셋. 차례로 넘기 시작했는데 총성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낮았어요. 잦은 사격이었는데 총알이 철책 기둥에 맞아 불꽃이 튀었어요. 저는 소총을 들고 북쪽을 봤어요. 반화수에 손이 갔어요. 그리고 당겼어요. 한 발, 두 발. 경고가 아니었어요. 잡혀서 돌아가면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었거든요. 도망치다 잡히는 것과 싸우다 죽는 것, 어차피 결과는 같았어요. 그러면 싸우는 게 나았어요. 북한군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 틈에 소리쳤어요. 계속 넘어. 6번째가 넘을 때였어요. 순이가 철책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딸깍 지뢰였어요. 순이가 굳어버렸는데 눈이 저를 봤어요. 말을 못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훈련 때 배운 게 스쳐 지나갔어요. 발을 떼지 마. 무게를 유지해. 당원하지 마. 달려갔어요. 순이 옆에 쪼그려 앉았는데 뒤에서 또 총성이 울렸어요. 총알이 땅을 팠어요. 바로 옆이었어요. 저는 순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봐.
나만 더. 숨 참고 내 말대로 해. 순이 눈이 저를 봤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둘이서 발을 옮겼어요. 불발이었어요. 달렸어요. 7, 8, 9, 10. 마지막으로 정우기가 넘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으로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는데 멈출 수 없었어요. 북한군이 철책 앞까지 쫓아왔는데 여기는 남쪽이었어요. 그 선 하나가 우리를 살렸어요. 우릴 주적이라고 가르쳤던 나라의 땅이 우리를 살린 거였어요. 뒤에서는 북한군 고함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앞을 봤더니 불빛 속에서 한국군 병사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소총을 들고 있었어요. 뒤엔 쫓아온 북한군, 앞엔 총을 겨눈 한국군. 숨이 턱까지 찼고 손에선 피가 흘렀는데 어느 쪽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요. 그리고 한국말이 들렸어요.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우린 총을 들고 있었어요.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소리가 귓가를 때렸는데 한국군 병사 여럿이 총구를 우리 쪽으로 겨눈 채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도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무장한 북한 여군 11명이 한밤중에 DMZ를 넘어온 거니까요. 그쪽에선 우리가 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뒤에서는 북한군 고함 소리가 아직 들렸는데 철책을 넘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앞에선 한국군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우린 그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면 끝이었어요. 어느 쪽이든요. 총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는데 몸이 안 움직였는데 군인으로 살아온 몸이 총을 손에서 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순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야, 먼저 내려. 그 말에 정신이 들었는데 저는 천천히 소총을 땅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어요. 뒤에서 하나씩 따라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11자루가 차례로 땅에 놓였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내린 총이 곧 우리의 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철책 너머에서 총선이 울렸어요. 북한군이었는데 총알이 땅을 팠어요. 한국군이 즉시 소리쳤어요. 엎드려. 11명이 동시에 땅에 납작 붙었는데 총성이 2발, 3발 더 날아왔어요. 저는 땅에 엎드린 채로 옆을 봤는데 정옥이가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손을 찾아 잡았더니 정옥이가 손을 마주 쥐었어요. 총성이 멈추고 한국군 무전에서 목소리가 오갔는데 잠시 후 병사가 말했어요. 일어나도 됩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11명이 다 살아 있었어요. 전부 다요. 이동하면서 처음으로 주변을 제대로 봤는데 가로등이 있었고 도로가 있었어요. 표지판에 한글이 쓰여 있었는데 우리가 쓰는 글자와 같았어요. 적국이라고 배웠는데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글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그 순간엔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그게 같은 민족이라는 거였어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서 순이를 마주쳤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나란히 섰어요. 11살부터 같이 버텨온 사람이, 조명탄 불빛 아래서 같이 뛰었던 사람이, 지뢰를 같이 빠져나온 사람이 여기까지 같이 온 거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조사관이 문을 열고 저를 불렀는데 자리에 앉더니 펜을 들고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물었어요.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요? 저는 잠깐 멈칫했는데 그게 그렇게 낯설었어요. 민서예요. 김민서.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왜 눈물이 나왔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사람으로 불린 거였어요. 처음으로요. 조사는 이틀 넘게 이어졌는데 11명이 무장 상태로 DMZ를 넘어온 데다 교전까지 있었으니까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명령을 받고 온 건 아닙니까?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저는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살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혹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사 내내 떠나질 않았는데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10명이 거기 있었어요. 전부 다요. 아무도 먼저 말을 못했는데 그냥 서로 얼굴을 확인했어요. 살아있다는 걸. 하나원에서 11명이 같은 생활관을 썼는데 나라에서 배려해줬거든요. 자동문이 열릴 때 깜짝 놀라고 편의점 앞에서 뭘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옆에 순이가 있었고 영란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정옥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여기 쌀밥 매일 먹을 수 있어.
우리 11명이 한동안 아무 말 못하고 밥만 먹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딱 그랬어요. 하나원을 나오던 날 나라에서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 줬는데 11명 전부 같은 단지였어요. 담당 선생님이 말했어요. 같이 있어야 더 잘 적응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우리 사정을 헤아려 준다는 게 그렇게 낯설고 고마웠거든요. 지금도 저녁이 되면 누군가 먼저 문자를 보내요. 나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하나둘 모여드는데 같은 단지니까요. 그냥 모여서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흩어지기도 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린 원래 그런 사이였거든요. 11살부터 말 없이도 서로를 알았던 사이. 밤이 되면 가끔 북쪽 생각이 나요. 미경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진옥이는 괜찮을까? 아직 거기서 번호로 불리며 오늘도 새벽 점호를 서고 있을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사라지질 않는데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늘 함께 있어요. 우리만 나온 게 맞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11명은 오늘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요. 이름으로 불리면서요. 밥을 배불리 먹으면서요. 자고 싶을 때 자면서요. 어는 그게 자유라는 걸 여기 와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제 이야기가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드렸으면 해요. 조명탄이 터지던 그 순간을 지금도 가끔 꿈에서 봐요. 깨고 나면 천장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우리 살아있다. 이름이 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저는 그날 밤을 겪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11살에 끌려와서 번호로 불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도 사실은 전부예요. 이름으로 불린다는 건 사람으로 산다는 거니까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처럼 먼 길을 돌아오지 않고도 아셨으면 해요.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민서와 11명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처럼 남과 북 사이 어딘가에 멈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곳. 채널 남북정거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거든요. 남북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